김민아의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인데요. 오늘 정부가 세제발전 심의를 열고 이 세법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무슨 핵심 내용은요?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 전해드리려면 지금 시간을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부세로 대표가 되는 이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이고요. 둘째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후속 대책이 뭐가 있느냐겠죠. 부동산 관련 부분은요? 이 종부세의 경우 이전에 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안 중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율도 소폭 인상하는 안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예. 사실상 이걸 분석을 해보면 과세 표준 한 12억 정도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는 경우까지는 세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보유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는 임대소득 세금도 이제 강화되죠?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 부과가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14% 분리과세를 하거나 종합과세를 하거나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상당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언론 분석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총 17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대책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다주택자를 겨냥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평가들이 나옵니까? 지금 이 언론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값 상승 기대로 강화된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강남권이나 또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이 한 채만 갖는 그런 수요에 좀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파리 부동산 대책 1년을 평가하는 기사가 언론에 많이 실렸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갭 투자 근절 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일부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방치됐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안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대책의 비교적 일관된 방향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게 어떤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 전반이 위축을 우려하는 차원의 어떤 문제인지는 좀 시간을 더 갖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렇고 최저임금 후속 대책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투입한다. 이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확대는 지금 여야 모두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 기존에 지급되던 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금 상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근로장려금이 확대되면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방식이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자녀장려금도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생계급여 수급자 5만 명 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더 주려면은 세수가 늘어야 되는데 앞서 종부세 말고는 더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좀 지금 이제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부동산 보유세 부과를 더 과감하게 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수 야당은 좀 중산층 세금 폭탄이다. 이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개정안이다. 이러면서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법 개정이라는 거는 결국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도 좀 어떤 현실적 타협을 했다. 이 모양을 좀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반대로 감세안을 내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인데요. 지난해 25%까지 법인세율을 이제 정부가 올렸는데 다시 20%로 이걸 내리고 또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낮추는 안을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는 것이죠. 예. 한국당 차원의 구체적인 감세안 규모가 나온 게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향후 5년간 연평균 8조 7천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오늘 보수 언론들을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가 포기한 3% 성장, 미국은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들 많이 썼는데 이런 맥락들의 어떤 정책 논쟁이 정기국회에서 논쟁거리가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당연히 논쟁거리가 되어야죠. 그렇죠.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이 폭염 속 기류에 선 사람들인데요. 더워도 지금 너무 무더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기류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좀 목소리를 전달해 볼까 합니다. 길 위도 아니고 75m 굴뚝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그 스타플렉스 노동자들 아직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오며 가면서 계속 이제 쳐다보게 되는데요. 예. 전에 이 방송에서도 추운 걸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위 걱정을 하게 된 판이죠. 네.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의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는 노조 인정과 단체 협약 체결을 통한 공장 정상화이죠. 근데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이 더위에. 이 언론이 전하는 바를 보면은 지금 굴뚝위의 한낮 기온이 거의 40도를 넘기는 그런 수준이라고도 하고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농성을 지원하는 동료들이 하루에 한 번 10리터들이 물통에 씻을 물을 지금 전달하고는 있는데 겨우 땀을 닦아낼 정도에 불과하고 지금 목욕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이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거리에 있습니까? 이 지난달 말에 해고자 한 명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해고자 가족들이 이제 30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쌍용차 노동자들은 자칭 태극기 부대들하고 좀 물리적 마찰까지 감수하면서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만들고 폭염 속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천막안이 그야말로 찜통이고 선풍기도 아무 소용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다음 달 2일부터는 또 조계사부터 대한문까지 오체 투시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인드라 회장까지 만난 만큼 좀 빨리 쟁점이 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대한문 앞에 쌍용차 분향소 그리고요 또 정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교조 지도부의 경우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고 이달 16일부터는 조창익 위원장이 지금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식까지? 그렇습니다. 이 정교조 문제는 이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 정교조 주장은 정부가 법의 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에 긍정적 언급을 하면서 또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그 직후에 청와대가 사실상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라면서 좀 선을 그으면서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지금이라도 좀 전향적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또 장애인 분들도 천막 농성이 있다던데요?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폐지를 촉구하면서 지난 3월부터 종로구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내년 7월에 이 등급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무더위에도 거리 위에서 외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공정거래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문제 다뤄보겠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전직 공정위 간부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았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를 하면서 기업과 1대1로 짝짓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들이 간부 10여 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한두 명 뒤봐준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랬다는 거죠? 공정거래위가 2010년께부터 작성해온 문건을 한겨레가 확보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불필요한 인력을 기업으로 빼내서 내부의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 이게 분명히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아하. 따라서 기업의 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퇴직에 가까운 연령대 순으로 퇴직을 앞둔 간부들을 마치 자회사의 사람을 꽂듯이 민간 회사에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퇴직한 후에 몇 년 취업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혹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예. 다만 공직자윤리위가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한 경우에는 퇴직 후 3년이 안 지났더라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공직자윤리위가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간부들의 경력 관리를 해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력 관리를 해줬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KBS 보도에 의하면요. 지난 10년간 민간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41명 가운데 최소 30명 이상이 조직적인 경력 관리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퇴직 3에서 5년 전부터 기업이 관련이 없는 이른바 비경제 부서로 발령을 내는 그런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아하. 이거는 위원장까지 연루된 조직적 시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니 참 뭘 관리 감독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기들부터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